일본 문화 배신자, 도쿄대 조수실문에 붙은 충격적인 쪽지. 한글의 오수성을 연구했다는 이유만으로 20년 경력의 일본인 교수가 동료들에게 버림받고 익명의 협박까지 당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신의 연구를 계속한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협 이메일까지 받은 그가 4년 후 오사카 엑스포에서 1,500명의 청주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글 키보드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순간부터 학계의 거센 반발, 그리고 딸의 인생까지 바꾼 극적인 반전까지 500년 전 세종대왕의 혁신이 21세기 일본을 뒤흔든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를 눌러 더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쿄 아시아 언어학과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하시모토 타케시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언어학 분야에서 연구해온 학자이지만 한국어와 한글에 빠져들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의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 저는 주로 일본어와 중국어의 역사적 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만 동아시아 언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도 깊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순전히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른 동아시아 언어들과 비교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어를 독학하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글 키보드의 입력 방식이었어요. 제 연구실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데 한 한국인 대학원생이 논문을 작성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듯 움직이며 화면에 한글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은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타자 대회 우승자인가요? 농담처럼 물었던 제 질문에 그 학생은 웃으며 아니요, 교수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타이핑할 수 있어요. 한글이 그런 문자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답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디지털 기기에서 일본어를 입력할 때 로마자로 입력한 후 히라가나로 변환하고 다시 한자로 변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중국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논리적 결합만으로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직관적인 입력이 가능했던 겁니다.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즉시 몇 명의 한국 학생들과 일본, 중국 학생들을 모아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어요. 같은 분량의 텍스트를 각자의 모국어로 입력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죠.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일본 학생들보다 42%, 중국 학생들보다는 무려 47% 빠르게 입력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가진 구조적 특성이 현대 디지털 환경에 놀랍도록 적합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글이 1443년 컴퓨터가 발명되기 500년도 전에 창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시대의 디지털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호기심을 넘어 문명사적 미스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영문 번역본, 한글 구조에 관한 국제 논문,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글 사용에 관한 연구까지 밤새도록 자료를 읽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음을 디자인하고 우주의 원리, 천지인, 늘 모음에 반영한 철학적 결정체였어요. 당시 세계 어느 문자도 이런 과학적 접근법으로 만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가 한글을 인류 문자 역사상 유일한 진정한 발명품이라고 평가한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은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 원리와도 유사했고 글자의 블록 구조는 디지털 처리에 이상적이었어요. 미국 컴퓨터 과학자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할 때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벤치마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응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언어학적 비교를 넘어 디지털 문명과 언어의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학과 회의에서 제 연구 계획을 발표했을 때 초기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 연구라는 주제는 시의적절했고 대부분의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렇게 저의 한글 연구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의 첫 몇 개월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환경에서 한글의 효율성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제가 개발한 특수 앱을 통해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의 입력 속도와 정확성을 측정했을 때 한글 사용자들은 문자 인식 속도에서도 월등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은 화면에 표시된 글자를 인식하고 입력하는데 일본인이나 중국인보다 0.3초 이상 빨랐어요. 0.3초가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초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디지털 시대의 한글, 15세기 발명의 21세기적 오수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에서 저는 한글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임을 증명하고 다른 문자 체계들이 어떻게 한글의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어요. 그러나 이 논문의 초안을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했을 때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과의 언로 교수인 모리 선생님의 반응이 매우 격렬했어요. 모리 선생님은 일본 문자학의 권위자로 한자와 일본 문자 체계의 위학적 가치를 평생 연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모리 선생님은 저를 복도로 불러내셨어요. 그의 눈빛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시모토 교수, 당신은 일본 문자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어? 단순히 입력 속도만으로 문자의 우수성을 판단하다니 이건 문화적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요. 모리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학술적인 연구일 뿐이며 문화적 가치 판단이 아니라고 산용하려 했지만 모리 선생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학과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닫아졌고 연구실을 찾는 학생들의 수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연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작은 발견이 제 딸 유미코가 세계적인 통역사가 되는 길을 열었고 결국 오사카 엑스포에서의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어지리라고는. 모리 교수님과의 충돌 이후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과 사무실에 들렀을 때 두 직원들의 표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밝게 인사하던 사무직원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제 연구실 문에 일본 전통 문화 배신자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손글씨를 보니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한글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어떻게 이런 단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학과장 신호부터 급한 소집 통보를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리 교수님을 포함한 선임 교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시모토 교수, 당신의 연구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소. 일본 문자 체계의 가치를 훼손하고 외국 문자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학술 연구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를 분석한 것뿐이에요. 문자의 디지털 환경 적응성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이고 한글이 이 부분에서 탁월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설명은 뒤에 들어가지 않는 듯했어요. 결국 학과장님은 당신의 연구지원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연구중단 명령이다 다름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학문의 자유가 이렇게 쉽게 훼손될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딸 유미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생인 유미코는 항상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국 문화와 케이팝에 빠져있던 터라 제 연구를 특별히 응원해주고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을 금방 알아챈 유미코가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글 연구의 발견들, 학과 내 반발, 그리고 연구 지원금 중단 위기까지. 유미코는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경한 반응을 보였어요. 아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건 학문적 진실의 문제잖아요. 아빠가 발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유미코의 말이 옳았어요. 학자로서의 양심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비록 불편한 진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오자는 계획이었죠.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딸에게 짧은 문자를 남겼습니다. 유미코, 아빠는 진실을 찾으러 간다. 걱정하지 마. 비행기 창문 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예감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죠. 서울 도착 첫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김지연 교수와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제 연구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을 때 즉시 협력의사를 보내주신 분이었어요. 서울대 캠퍼스는 생각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캠퍼스를 걸으며 이미 일본에서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김지연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교수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김 교수는 완벽한 일본어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저는 즉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 연구 상황과 일본에서의 반발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김 교수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어요. 문자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도마시아에서 문자는 국가적,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죠. 하시모토 교수님의 연구가 일본 학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김 교수의 말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는 저를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박물관에서 저는 한글 창제의 진정한 의미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앞에 서서 김 교수는 세종대왕의 혁명적인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발명한 거예요. 이것은 지식 민주화의 혁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지식 해방의 도구였던 것이죠. 놀랍게도 세종대왕은 현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 간결함, 논리성, 학습 용이성을 500년 전에 이미 구현해 놓았던 겁니다. 박물관에 나오면서 김 교수가 제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어요. 하시모토 교수님,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입력 속도, 취미적 아름다움, 아니면 그것이 사회에 가져오는 변화일까요? 그 질문은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기술적인 측면, 디지털 효율성, 입력 속도 등에만 집중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자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문화적 유산이자 사회 변혁의 도구였던 거죠. 김 교수와 함께한 일주일은 제 연구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중을 위한 혁명적 발명품이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그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시아 문자들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도쿄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소식이 학과에 알려지면서 저를 향한 적대감은 더욱 커져 있었어요. 제 연구실은 이제 마치 봉쇄된 영토처럼 고립되어 있었고 이메일함에는 익명으로 보낸 위협적인 메시지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총장실로부터 온 소환장이었어요. 교수님의 최근 연구 활동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한 문장은 앞으로 벌어질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폭풍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총단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저를 그저 복도를 걷고 있는 한 인간을 향해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학문적 금기를 어긴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총장실 문을 열자 미야모토 총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하시모토 교수, 앉으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총담은 제 연구에 관한 우려를 길게 표현하셨어요. 요약하자면 제 연구가 일본 문화의 자긍심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취후 통첩은 명확했습니다. 한글 연구를 중단하고 일본 문자의 디지털 발전 가능성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총자는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이건 학자로서의 양심과 현실적 생존 사이에서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학자로서의 경력, 안정된 조수직,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위태로워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서의 경험과 김지연 교수와 나눈 대화, 그리고 한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딸 유미코가 서 있었어요. 대학에서 돌아온 유미코는 저의 상황을 듣고 걱정이 되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대학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유미코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한국 방문에서 얻은 깨달음, 총장의 취부 통첩, 그리고 제가 직면한 딜레마까지. 유미코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아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진실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학자의 의무예요. 게다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결심한 게 있어요. 한국외대 통역번역학과에 지원하려고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미코, 너까지 한국에. 혹시 내 연구 때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까. 물론 아빠의 연구에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건 제 꿈이에요.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아빠가 말한 한글의 효율성을 직접 경험하면서 더욱 매력을 느꼈어요. 저는 양곱을 잇는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보았습니다. 유미코는 이미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글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미코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학문적 양심을 지키되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총장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갔어요. 총장님, 저는 도마시아 언어의 디지털 시대 공전 모델이라는 새로운 연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한글, 일본어, 중국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총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런 방향 전환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어와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현대기술로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포함할 것입니다. 총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는 대학 내에서 진행하실 겁니까? 제 대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독립연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지원이 있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타협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저는 교수직을 유지하되 한글 관련 연구는 대학의 공식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완전한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닌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지연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현재 상황과 새로운 연구 방향, 그리고 유미코의 한국외대 지원 대회까지 모두 알렸어요. 김 교수의 답장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제 결정을 지지하며 서울대와의 비공식적 협력 가능성도 제안해 주었어요. 동시에 오사카 조선학교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 방문 중 김 교수가 소개해준 이민호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제1동포들의 언어 교육 현황과 한글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주말에 오사카로 향했습니다. 조선학교는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넘쳐났어요. 이민호 교장 선생님은 70대의 온화한 신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교내 초호로 안내하며 학교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영혼입니다. 이민호 선생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교실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자긍심과 소속감이었습니다. 이민호 선생님은 그의 딸 소라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소라는 유미코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녀는 두 문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제1동포로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오사카에서의 경험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정체성, 역사,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문제였습니다. 유미코에게 소라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즉시 소셜미디어로 소라를 찾아 연락을 취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코와 소라는 빠르게 친구가 되어 한국어의 본어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온라인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연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도마시아 언어의 디지털 공존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메일함을 열었더니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술 기업 CTO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시모토 교수님, 귀하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발견이 우리 회사의 다국어 인터페이스 개발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비슷한 제안이 이어졌어요. 그들은 모두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주목하고 이를 다른 언어 시스템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유미코가 한국외대 통역번역학과 합격 소식을 들고 왔을 때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빠, 저 해냈어요. 이제 정말 통역사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딸을 바라보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유미코는 제가 발견한 학문적 가치를 실제 삶의 길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 문화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4년 후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에서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당시에는 그저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먼 곳으로 저와 유미코를 인도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입구에 서 있습니다. 2025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한국관은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공존, 전통과 미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꾸며진 한국관은 개막 첫날부터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세계적 영향력에 관한 특별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자리에 공식 통역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제 딸 유미코입니다. 객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옆자리에는 모리 교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4년 전 저의 한글 연구를 격렬히 반대했던 그분이 지금은 약간 수그러든 모습으로 여기 와 계신 겁니다. 하시모토 교수, 모리 교수님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 당신의 연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소.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4년간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제 연구는
학계를 넘어 산업 분야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고, 특히 유미코의 성공은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 내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한국의 과학기술부 장관과 함께 유미코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유미코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대학 시절 아버지의 연구에 영감을 받은 딸이 이제는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전문 통역사가 된 것입니다. 장관의 연설이 시작되었고 유미코의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의 선두주자로서 전통 문화의 가치를 현대기술과 조화롭게 융합해왔습니다. 유미코의 일본어 통역은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명확했으며 복잡한 기술 용어도 막힘없이 전달했어요. 놀라웠던 것은 유미코의 타이핑 속도였습니다. 강연 중 실시간으로 번역 자료를 화면에 투영하는 작업도 유미코가 담당했는데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에 청중들이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단 7대 8개의 문자를 오류 없이 입력하는 능력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어요. 이것이 바로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입니다. 장관이 유미코의 타이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에 설계하신 문자 체계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사례입니다. 하시모토 교수의 연구가 이 놀라운 효율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었죠. 제 이름이 언급되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깊은 자부심도 함께 밀려왔어요. 저의 작은 발견이 이렇게 국제적인 자리에서 인정받는 것은 학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강연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유미코의 통역 실력은 모든 참석자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행사가 끝난 후 한국 장관은 유미코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다가오는 한일 정상회담의 공식 통역사로 그녀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리셉션장에서 유미코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신기하게도 모리 교수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시모토 교수, 그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문자의 가치는 단순히 그 역사적 노계나 미학적 아름다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었어. 한글이 가진 과학적 우수성과 현대적 적응력,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 이제야 이해하게 됐어. 모리 교수님의 인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문적 적대자였던 그가 진실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진정한 학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리셉션이 끝나고 유미코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해냈어요. 아빠의 연구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유미코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유미코. 내가 하는 거야? 내 열정과 노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으로 오사카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글 키보드의 효율성에 관한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제 인생과 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미코는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소라와 함께 시작했던 온라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 이제 도마시아 언어가교 프로젝트로 발전하여 정부 지원까지 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어와 일본어는 물론 다양한 아시아 언어 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아빠, 이게 다 아빠가 발견한 한글의 비밀에서 시작된 거예요. 유미코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유미코. 이건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이야. 600년 전 한 현명한 왕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그저 그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해석한 것뿐이야. 오사카 엑스포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관에서 열린 특별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과 미래 언어 설계에 주는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마치며 저는 세종대왕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이해하지 못해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백성들이 안타까워. 현대 디지털 시대에도 기술의 장벽으로 인해 소외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는 세종대왕의 포용적 비전이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엑스포가 끝나고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문자의 비밀을 탐구하겠다는 단순한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와 유미코는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한글의 과학적 오수성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 그것은 단순한 문자의 승리가 아닌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600년이 아니 21세기에 꽃 피운 기적.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창의와 혁신의 증거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